안녕하세요, 도련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으로 돌아가서 그때 있었던 이슈들을 살펴보면 페이스북 IPO도 있었고요. 야, 이때 샀으면은 은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하고 애플이 특허 전쟁을 하던 시기였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됐죠. 그리고 강남 스타일이 2012년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야,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체감상 이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또 이렇게 달력을 확인해 보고서 또 거울을 보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가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끼는데 이게 저보다 인생 선배이신 뭐 형님 누님 이런 분들께서는 더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2012년도 그때 PC 시장은 어땠을까요? 인텔은 3세대를 판매하고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GTX 600번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퇴물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라인업이죠. 자, 아무튼 그 시절에도 끝판왕 데스크탑이 있었겠죠. 그 데스크탑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컴퓨터입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에 저는요, 진짜로 생각도 못했고요. 이거 쳐다보는 것 자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돼서 맞추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제가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제품, 그 부품들을 100%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감성이 들게끔 이제 구성을 해봤고요. 어떤 부품들을 사용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Let's get it! 일단 요거를 열어주고요. 짜잔. 자, 우선 CPU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CPU는 인텔 코어 i7 3770K가 들어갔는데요. 야, 이거 진짜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코드네임은 아이비 브릿지고요. 4코어 8스레드에 오버클럭이 가능했고 그 당시에 가격이 당연히 이렇게 오르락내락 했지만은 36만 원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였습니다. 서버용 CPU, 하이엔드 CPU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그 당시 소비자용으로는 끝판왕 CPU였고요. 지금에 와서야 i7 맞췄다고 하면은 좀 맞췄네 그 정도인데요. 그때 3770K는요 진짜 부자였습니다. 2012년도 최저임금이 4,180원이었고 지금은 9,160원이거든요. 정확히 2배 차이가 납니다. 물가도 그렇고요. 임금 격차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당시에 3770K를 맞춘다. 제 기준에서는 부자였습니다. 진짜 부자였어요. 개인적으로 믿음의 인텔, 성능의 인텔 이러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히게 만들어준 라인업이 샌디 브릿지, 아이 브릿지 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성능은 당시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공랭 끝판왕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녹투아 D15인데요. 이게 원래는 녹투아 D14를 보여드려야 하는데 D14가 일찌감치 단종이 되는 바람에 그 후속 모델인 D15를 가지고 왔고요. 당시에 녹투아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는데 이 당시 쿨러 종류도 지금 못지않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브랜드로 따지면은 서멀테이크, 서멀라이크, 잘만, 3R 시스템, 쿨러 마스터 지금 들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브랜드들이 그 당시에 쿨러 최상위권 이런 데서 놀고 있었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PC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은하살이라고 해서 서멀라이트, 실버 에로우, SB2 익스트림 쿨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름부터가 간지도 잘잘 흐르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서 녹투아 D14하고 비교가 되던 쿨러였습니다. 물론 저는 초코파이 유저였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CPU 발열을 책임지는 최고의 쿨러 중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진짜 귀한 제품 들고 왔습니다. 에이수스의 ROG, 막시무스 5, 진, 익스트림, 포뮬러, 진, 그리고 세이버투스 이렇게가 에이수스 끝판왕 라인업인데요. 그 중에 막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ATX 규격, 12페이지 전원부, 2세대, 3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지원하고요. 4개의 램 슬롯을 지원하고 후면 I/O 패널을 봐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구성이 화려합니다. 미니 PCI 익스프레스 2, M4타 요 커넥터도 있어가지고 확장성도 신경을 썼고요. 아마 그 당시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구성하는 요 PC 사이즈에는 맞지 않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이 원하는 제품을 중고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막 찾아볼 당시에는 요 진만 있었거든요. 당시 ROG 맥시머스 중에서는 막내기는 한데 그래도 성능 하나만큼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수스라는 브랜드가 그래픽카드도 그렇고요. 메인보드도 그렇고 최고라고 하잖아요. 과거 메인보드의 여러 면을 확인을 해봐도 꾸준하게 좋은 성능을 내주는 단단한 보드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의 그 명성 아니면 그 전의 그 명성들이 쭉 이어져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램을 살펴볼게요. 당시에 DDR3 램을 사용했었고요. 끝판왕은 아니지만 방열판이 있고 나름 가성비가 있었던 G스킬의 립조 4GB 4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인텔 시스템에서 XMP 활용할 수가 있는 램인데요. 현재 제가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에서 문제가 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아무래도 보드가 좀 노후화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뱅을 하면 자꾸 되다 안 되다 하고요. 그래서 듀얼 채널이 가능한 소켓에 삼성전자 램으로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립조를 쓰면 좋긴 한데 뭐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야 이거는 진짜 끝판왕 중에 끝판왕인데요. 갤럭시 지포스 GTX 690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의 출고가가 지금 환율로 대략 12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었거든요. 2012년도에 999달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비싼 제품이었는지 바로 체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케플러 아키텍처 기반이고 GTX 680 칩셋 두 개를 하나의 기판에 박아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카드의 느낌으로 보자면은 한 RTX 3090? 이 정도의 그래픽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기도 했고요. 당연히 하이엔드 유저들 아니면은 구매할 엄두도 못 냈었기 때문에 진짜 성능이 좋은 제품이지만 아무래도 세월이 세월인 만큼 지금 쓰기에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능에 비해서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도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 지포스 600번대, 700번대는 더 이상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용하기에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케이스, 이게 10년 전에도 커세어는 커세어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때 커세어가 사실 더 멋있었고 진짜 그 약간 넘사벽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갬성도 갬성이고요. 커세어를 보면은 저게 진짜 돈지랄이구나.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세어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뭐 얘네는 원래 이랬는데 약간 좀 이런 마인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커세어 그래파이트 780T는 2014년도에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원래는 커세어 그래파이트 600T를 사야 되는데 이제 새 제품은 당연히 없고요. 중고 매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파이트 후속 모델을 통해서 그때 커세어 감성을 조금이라도 느끼고자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굉장히 큰 케이스입니다. 옛날 케이스답게 여기 하드베이도 엄청나게 많죠. 하드를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다. 진짜 거의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요. 편의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면, 상단, 원터치로 탈부착이 되고요. 측면 역시 이 조작감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진짜 비싼 거는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2022년에 출시되는 케이스와 비교를 해봐도 크게 이질감이 없죠. 물론 이게 당시에도 20만원 후반대 이 정도 했었던 제품이라서 지금 최저임금 상승 비율로 비교를 해보면은 50만원이 넘어가는 케이스니까 좋아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죠. 자, 그리고 파워와 저장 장치는 당시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품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품 중에서 테스트하기에 알맞은 걸로 골라봤습니다. 사실 CPU라든지 쿨러, 그래픽카드, 보드, 파워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봐도 크게 차이가 들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에서 이질감이 조금 없을 뿐 이제 그 당시의 가격은 진짜로 후달달했기 때문에 보통의 소비자들은 엄두도 못 냈었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시스템 지금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성능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벤치마크부터 확인해보자면 노노버 상태인 39배수와 45배수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예전 제품들이 클럭에 따른 성능 폭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시드벤치 R23 역시도 오버클럭을 한 쪽이 훨씬 더 괜찮은 성능이 측정이 되죠. 하지만 8000점 이상 나오는 i3 12100F가 출동한다면 같은 코어 스레드에 오버클럭이 들어갔지만 9세대단 차이가 나는지라 7세대 이하의 i7 라인업은 이미 정리가 되는 수준이고요. 3D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타임스파이는 딱 평균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성능이기는 하죠. 파이어 스트라이커 역시 GTX 1060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정도라서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일지 대충 감이 오는데요. 게임 성능은 어떨까요? 풀 HD 높은 옵션으로 설정한 오버워치는 굉장히 잘 됩니다. 오버워치가 SLI를 제대로 지원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낮은 사양으로도 충분히 돌아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하면서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프레임도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여기서 GTX 690의 특이점이 발견되는데요. 바로 그래픽 프로세서가 두 개라는 점이죠. GTX 680 2GB 모델을 SLI 방식으로 이어붙였기 때문에 실제로 GTX 680 SLI와 거의 흡사한 성능입니다. 다음은 위쳐3 역시 SLI를 지원하는 게임이죠. 저는 굉장히 낮은 프레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풀HD 풀옵션으로도 50프레임 전후를 보여주면서 꽤나 할만한 성능을 뽑아줬습니다. 렉도 거의 없었고요. 옵션 몇 개만 낮춰주면은 70프레임도 나오기 때문에 제 예상과는 꽤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SLI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풀 HD 낮은 옵션에서 50에서 60프레임을 보여주지만 상황에 따라 40프레임까지 내려가면은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되거든요. 이때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배그는 FHD 국민오브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우선 정식으로 SLI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일을 하다 보니 렉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프로세서 하나만 제대로 일을 하면 좋은데 일도 안 하는 녀석이 함께 껴버리니 버벅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레인보우 식스 시즈 역시 풀 HD 울트라 옵션에서 많이 버벅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SLI 작동이 되긴 하지만 울트라 옵션은 VRAM 4GB 이상 필요하거든요. 억지로 옵션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버벅이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옵션 타협이 반드시 들어가야 쾌적할 거라 보여집니다. 게임을 하면서 렉이 걸리는 상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VRAM이 부족할 때, 두 번째는 SLI를 지원하지 않을 때였는데요. GTX 680 2GB짜리를 2개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VRAM이 4GB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용량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GB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텍스처 같은 옵션을 확 높여버리면 버벅이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SLI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면 최대로 낼 수 있는 성능의 절반만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성능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죠. 온도는 게임을 하다 보면 프로세서 하나만 사용한다면 70도 중후반, 두 개 다 사용한다면 80도까지 찍히게 되고요. CPU의 경우는 45배속까지 오버클럭을 했음에도 60도 초반에서 중반까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확실히 녹투와 쿨러가 일을 제대로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은 SLI 지원 게임을 하면 250W 정도 측정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RTX 3070이나 3070 Ti하고 비슷한 전력을 소모할 거예요. 먹는 전기 대비 성능은 당연히 요즘 제품이 월등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지포스 GTX 690과 i7 3770K를 조합으로 한 10년 전 끝판왕 하이엔드 데스크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거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프레임만 놓고 보면은 현재 나오는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맞춘 컴퓨터들과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사실 이 정도의 시스템이면은 현재에 와서는요, i7 12세대에서 이제 CPU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픽카드도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GTX 1060이나 1070 이 정도의 그래픽카드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굳이 이렇게 구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도 한 2세대 3세대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은 램 교체나 CPU 교환 이 정도만 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2012년도 갬성에 대해 저와 함께 알아봤고요. 조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요, 올해 4분기 정도가 되면은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지갑 꼭 사수하시길 바라면서 10년 전 끝판왕 스펙의 데스크탑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이 당시에 저 뭐 썼냐고요? 이 당시에 저는 아마 셀러론인가 썼을 겁니다.